가계부채 어쩌나 한국은행도 떨고 있다. 실제로 한국은행이요, 가계부채에 대한 몇 번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폭발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 말은 한국은행도 가계부채가 워낙 빨리 늘어나니까 떨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 2019년 대비 2022년 가계부채 증가폭입니다. 10.5%포인트입니다. 이게 한국은행이 조사를 한 것도 아니에요. IMF 국제통화기금이 조사한 거예요. 예, 가계부채 증가폭이나 가계부채 액수나 이게 한국은행이 조사하는 것, 예, 그리고 국제기관인 IMF가 조사하는 것, 그리고 말입니다, 뭐 OECD가 조사하는 것, 아니면 국제금융협회가 조사하는 것, 국제결제은행이 조사하는 것, 각각 다 틀립니다. 각각 다 틀립니다. 뭐 비슷한 추세는 맞습니다. 금액도 비슷하게 많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말입니다, IMF가 조사해서 발표하는 것이 가장 무서워요. 가장 무서워요. 왜냐하면 제일 높거든요. 게다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IMF에서 왔다,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IMF 출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행이 떨고 있단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10.5%포인트란 이 숫자가 여러분 세계 최고예요. 세계 1등. 예, 세계 1등입니다. 지금 IMF가 실제 조사해서 발표한 겁니다. 세계 평균 증가폭이 2.7%포인트예요. 대한민국은 10.5%포인트. 97.6%가 예, 108.1%가 된 거예요. 108.1%. 장난 아니죠. 세계 평균 증가폭에 지금 3배가 넘습니다. 3배가. 2위가 슬로바키아인데요. 44.2%에서 50.2%, 6.7% 늘어났고요. 3위가 요르단인데 요르단은 32.2%가 37.7%, 6.5% 늘어났습니다. 4위가 일본입니다. 예, 65.4%에서 70.9%가 늘어났는데 5.5% 늘어났습니다. 스위스가 128.5%에서 130.6%가 늘어났는데 2.2%포인트 늘어났습니다. 이것을 보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가계부채가 2019년 대비 2022년에 늘어났는지 아시겠죠? 충격적인 숫자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거,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보세요. 16.2%포인트가 늘어났습니다. 압도적 세계 1위입니다. 압도적 세계 1위. 이러니 뭐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안 떨게 생겼습니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충격적이에요. 예. 저는 이 지표를 볼 때마다 저도 모르게 말입니다,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왜냐고요? 아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경제 잘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아휴, 입에서 욕이 나오려고 하다 말았는데요. 제가 그럴 수는 없으니까. 예, 가계부채가 16.2%가 늘어났는데, 예, 16.2%포인트가 늘어났는데 경제 잘한 겁니까 이게? 무조건 말입니다, 돈 풀어서 전부 다 부채 가지고 지금 경제가 꾸려왔다는 이야기인데 심각한 수준이지요. 통제방역 2년 1개월 동안 하면서 가계부채가 폭등했다는 이야기, 폭등이요 여러분. 제발 문재인 정부의 경제를 담당했던 사람들 입 다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입 다물었으면. 좀 더 심한 표현 쓸까요? 오늘은 입 닥쳤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보면 경제를 잘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도 말입니다, 경제를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 아유, 억장이 무너집니다. 억장이. 실제로도 한번 보실래요? 추세선으로도 봐도 여러분 진짜 놀라실 거예요.
보세요. 보세요. 지금 실제로 말입니다. 2016년에 가계부채 비율이 90%예요. 90%. 90%인 가계부채 비율이 여러분 2022년에는 108.1%. 난리도 아니죠. 이러니 말입니다. 통제 방역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방역 대책으로 결국은요. 나라 경제를 말아먹었다. 게다가 최저임금을 올리고 그것도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미명하에 말입니다. 그 바람에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어요. 그래서 돈을 빌려서 생활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직장을 잃었으니까 재취업을 해야 되는데 재취업은 못하고 결국은 돈 빌려서 썼다는 이유가 되는데 충격적인 숫자 아닙니까 여러분? 이래놓고도 경제 잘했다고 이야기하면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여기서 더 가면 진짜 욕 나올 것 같으니까요. 문제는 이게 여러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임계치가 80%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냐? 2012년에 80.2%가 됐거든요. 가계부채가 많으면 소비를 안 한다는 뜻이에요. 소비를 안 한다는 뜻. 소비를 그만큼 줄인다는 뜻이에요. 이자를 내야 되니까 소비를 그만큼 줄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게 벌써 2012년에 우리는 임계치를 맞았습니다. 사실은 2012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쭉 보면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잠재 성장률 전망치가 뚝뚝뚝뚝 떨어지거든요.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이 정도니까 경제 성장률을 관장하고 있는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게 겁날 수밖에 없는 거죠. 부채가 폭발해서 경제가 최악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요. 게다가 말입니다. 세계 평균 부채 비율이 61.9%, 61.9%. 거기에 비해도 지금 108.1%는 굉장히 높은 숫자죠. 그만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지금 가계부채는 크다는 이야기고, 그러니 한국은행의 수장인 이창용 총재가 떤다는 말도 이게 거짓말이 아닌 거죠. 그만큼 진짜 여러분 심각하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충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가계부채가 2023년 1분기 기준으로 1853조 9천억 원입니다. 여기에 이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이자 나간다고 생각을 하면 이자가 엄청나거든요. 실제로 말입니다. 지표에 나오는 이자를 보면 여러분 2023년에 13만 1,479원입니다. 지금 2년 새에 52%가 늘어났고요. 역대 최대입니다. 월평균 소득은 2022년에 비해서 2023년에 줄어들었어요. 483만 1,061원에서요. 479만 2,979원으로 줄어들었는데 이자는요. 9만 2,330원에서요. 13만 1,479원으로 이게 늘어났다니까요. 굉장히 많이 2.7%. 2.7%면 내가 버는 비용 중에 2.7%를 이자로 낸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거잖아요. 이게 부채가 많은 사람, 부채가 실제 부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한 39.9% 된다고 해요. 그 사람들로 한정시키면요. 이자는 더더욱 늘어납니다. 한정시키면. 전체가 하니까 13만 1,479원이지. 결국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부채는요. 그 어느 때보다 이게 폭발에 대한 위험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폭발에 대한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말입니다. 우리 경제에서는요. 굉장히 나쁜 아킬레스건이 된다는 거예요. 옴짝달싹 못하는 아킬레스건 말입니다. 지금
그 정도로 가계부채의 심각성이 점점 크게 부각이 되고 있어요. 저는 그게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만큼 크게 부각이 되면 될수록 말입니다. 시장에는요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런 일이 한꺼번에 벌어질까 솔직히 두려워요. 예, 그나마 말입니다. 경제가 좋아진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약간 안심은 가지만 글쎄요. 이 경제가 좋아지는 것도 얼마나 좋아지는지 진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것을 감안을 해보면 말입니다. 예, 부채에 줄여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고금리 오래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금방 안 내려갑니다. 고금리가 오래 가면 나의 경제적 고통은 그만큼 커집니다. 당장 내년에 고금리가 해소될 거다. 안 됩니다. 예, 후년에 해소될 거다. 글쎄요. 후년에도 가봐야지 합니다. 뭐 제가 후년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지표를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내년에는 분명히 말입니다. 금리가 별로 안 내려갈 거예요. 게다가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체이스 회장이 이야기한 거 보세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7%까지도 간다는 거 아니에요. 7%까지도 간다는 것은 스태그플레이션이 터진다는 이야기예요. 스태그플레이션이 터지면 과연 이자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니 저성장을 하니까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고물가에 이자 폭탄 버티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 시장은요 여러분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 번 당부를 합니다. 요즘은 이게 당부가 필요하다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께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저에게 뭐 슈퍼챗을 많이 쌓아줘서 그에 대한 보답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어떤 여러분들의 보답을 주든 안 주든 노딱이 달리든 안 달리든 경제에 대한 균형적인 지식을 가져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 저는 심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시장을 가볍게 보지 말아 달라. 이렇게 말입니다.